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경영경제학대학 경영학부 안태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국제운송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1강 해상운송의 기초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목의 이름이자 수업 제목인 국제운송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운송은 기본적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 국제 간의 사람이나 물품의 형태나 성질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그냥 단순하게 물품이나 사람을 이동시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수반하는 상업적인 목적을 수행을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운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운송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속성, 두 번째가 안전성, 그리고 세 번째가 경제성입니다. 운송이란 거는 상업적인 대가를 수반하고 어떤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냥 여행 가는 것이 아니죠. 크루즈선처럼 마냥 뭐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물품을 운송해야 되기 때문에 운송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국제 운송을 하기 위해서 물품을 이동시키는데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으로 물품을 운송을 시키는데 한 달의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면 그 한 달의 시간 동안 물품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 운송의 시간은 최대한 단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국제 물품 운송의 안전성이란 것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안전성을 믿을 수 없게 된다면, 그 물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면 그 누구도 국제적인 운송을 통해서 물품을 이동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 발생 확률이 두 건 중에 한 건이 사고가 난다. 그러면 그 운송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국제 운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제 무역과 그리고 물류의 흐름상 가장 산업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운송을 하기 위한 물품의 이동에 많은 비용이 초래하고 되고 많은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누구도 국제 운송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 운송을 통해서 우리나라나 여러 국가들은 물품을 수출하고 물품을 수입하고 그리고 물품의 수출 외에도 한적과 같은 어떤 중개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국제 운송이 필요하고 그리고 국제 운송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제 운송의 종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의 수단이라고 할까요? 운송의 루트라고 할까요? 기본적으로 국제 해상 운송, 그리고 국제 항공 운송, 국제 육상 운송 요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운송의 루트죠. 바다를 이용하느냐, 비행기를 이용하느냐, 그리고 도로, 철도를 이용을 하느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황상 이 육상 운송이란 건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정치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뭐 그러한 원인들이 있는 것이고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육상 운송을 통한 국제 간의 물품의 이동이라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의 경우에는 주로 외국과의 어떤 물품과 사람의 이동을 주로 바다, 해상 운송 아니면 비행기를 이용한 항공 운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 특히 유럽에 있는 나라들, EU라는 어떤 경제 공동체를 형성한 경우에는 물품이나 사람의 이동이, 국경 간의 이동이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국제적인 도로 운송, 국제적인 철도 운송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물품을 외국으로 보내는 방법에 있어서 해상 운송과 항공 운송 이 두 가지로 국한되어지는데, 주로 한국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원자재를 바다를 통해서 수입을 해 와서 이것을 가공을 해서 수출을 바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는데, 보통 항공 운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비행기란 특수성으로 인해서 무게적인 제약이 있고 부피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주로 가볍고 그리고 비싼 고가품을 주로 항공 운송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원자재 같은 것들을 수입해오는 루트는 항공 루트를 이용하지 않고 해상 루트를 이용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운송 수단에 따라서 어떤 해상 운송, 항공 운송, 육상 운송으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운송 계약의 형태나 뭐 운송 수단이 결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통운송이 있고 복합 운송이 있습니다. 뭐 이 두 개념 다 운송 어떤 루트나 운송 방식이나 운송의 어떤 계약 자체가 연결되어 있어서 2명 이상의 운송인이 사용되어진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단순 통운송은 그야말로 여러 운송수단이 결합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국한되어진다면, 복합운송, 멀티모달 트랜스포트는 이 국제운송론 가장 끝부분에 다시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만, 2종 이상의 운송수단, 즉 해상운송 또는 항공운송, 그리고 도로운송 내지는 항공운송, 아니면 도로운송 내지는 해상운송, 이런 2종 이상의 운송수단의 결합을 한 명의 복합운송인이 단일의 책임을 지는 그런 시스템을 복합운송이라고 합니다. 복합운송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업 거의 끝날 때쯤 마지막 부분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부분은 해운업입니다. 해상 운송의 주요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 이전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해상 운송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단순히 뭐 배가 있고 항구가 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해상 운송이라는 것은 이러한 해운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해상 여객 운송 사업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뭐 크루즈 운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인접해 있는 뭐 여러 가지 도서 지역을 운항하는 여러 가지 여객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해상 화물 운송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바다를 이용을 해서 선박을 통해서 물품을 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뭐 뒤에서 공부하게 될 뭐 전기선사라든지 그런 선사들이 대체적으로 해상화물 운송 사업을 하는 그런 선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운 중개업이 있습니다. 어떤 화물의 운송이나 아니면 선박이나 이런 것들을 중개하는, 이런 것들을 매매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중개를 해주는 브로커를 해운 중개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해운 산업이 엄청 큰 규모의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 공급에 따라서 운송 계약이 체결되기도 하고 뭐 용선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어떤 계약 당사자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브로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운 중개업도 매우 큰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해운 대리점업도 있습니다. 이 여객을 운송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기업들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으로 고객을 상대하기보다는 그 밑에서 에이전트로서 어떤 화물을 운송을 주선하거나 계약 체결에 뭐 도움이 되는 그런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선박 대여업과 선박 관리업이 있습니다. 이 선박이란 게 뒤에서 다시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이 경제적 가치로서는 비행기보다도 훨씬 더 비싼, 그리고 재산적으로나 경제적인 규모로나 매우 큰 일종의 부동산에 해당되는 그런 가치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일례로 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몇 천억의 가격을 상회하는 그런 재산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해상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직접 소유하기보다는 대여를 하거나 장기간의 임대차를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박들을 대여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선박들을 관리하는 산업 또한 유관 산업으로서 해운업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수업의 구성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해상 운송, 항공 운송, 육상 운송, 그리고 복합 운송들을 주로 살펴볼 텐데, 이 순서대로 이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해상 운송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상 운송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선박의 내용을 이번 시간에 주로 이제 학습하게 될 겁니다. 자, 선박이라고 하는 거는 뭐 배라고 하죠. 배라 하기도 하고, 뭐 많은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이 뭐 유람선이든 뭐 여객선이든 그런 선박들을 타 본 적이 있을 텐데, 보통 선박이라고 하면 우리가 학문적인 의미에서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부양성, 적재성, 이동성을 갖춰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 위에 떠야겠죠. 물 위에 뜨지 않으면 그게 뭐 배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물 위에 떠야 될 것이고, 적재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든 화물이든 그 선박의 화물이나 선박을 적재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선박의 화물을 적재하다는 말을 줄여서 선적이라는 표현으로서 사용하는데, 이 선적이라는 말을 뭐 뒤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배라고 하는 것은 화물과 사람을 이동시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운송 수단이기 때문에 화물과 선박을 적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움직일 수 있어야 되죠. 움직일 수 있어야 운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부양성, 적재성, 이동성을 갖춘 것을 선박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만에 하나라도 하나가 부족하거나 두 가지 이상이 부족하다면 그건 더 이상 선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름철에 물놀이 할 때 사용하는 고무 튜브 같은 것들, 물 위에 뜹니다. 그리고 사람을 태울 수 있죠. 하지만 움직이진 못해요. 사람의 힘으로 물살을 가를 수 있지만 그거는 그냥 물놀이일 뿐이죠. 그런 것을 아무도 고무 튜브를 배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진 것이야말로 선박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나라 선박법, 해상교통안전법, 그리고 상법에서 규정된 선박의 개념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박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보통 영어 표현으로는 vesse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유명한 게임에서 사이언스 베슬 이런 유닛이 사용되기도 했죠. 그 사이언스 베슬이 이런 수단, 운송 수단, 선박을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배를 지칭하는 다른 영어 단어로 보통 ship이라는 표현도 있고 boat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보통 이 베슬은 여러 가지 선박을 총칭할 때 사용을 하고요. ship이란 표현은 보통 대형 선박을 지칭할 때 ship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보트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선박, 그래서 ship과 보트는 약간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베슬이라는 의미를 무역 실무나 이런 국제 운송론에서 본선이란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선이란 말은 이 운송에 있어서, 국제 운송에 있어서 주 운송 구간의 운송 수단이 되는 경우를 본선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면 그 본선이란 말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을 수 있겠죠. 그 경우를 부선이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라이터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라이터라는 거는 운송수단의 메인 운송을 담당하는 주 운송수단은 아니지만 그 운송수단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도움을 주는, 지원을 하는 그런 선박들을 이제 라이터, 부선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선박의 추진 방식에 따른 분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의 발전과 함께 이 바다를 항해하고 바다를 제패하는 국가가 패권 국가가 되는 그런 인류 문명의 발전의 역사를 우리가 역사 시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배웠을 텐데요. 그 역사적 발전의 흐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인류 역사의 발전과 함께 사용되었던 것이 인력으로 움직이는 배였죠. 대표적으로 노도선, 뭐 서양에서는 뭐 갤리선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순신 장군께서 사용하신 이순신 충무공께서 사용하신 어떤 노도선, 판옥선, 거북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노를 저어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선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가 이끄는 선박이라고 해서 노도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롤링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조금 벗어나면 뭐 14세기, 15세기 그 정도에 와서는 대항해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바람을 이용한
범선이 사용되게 됩니다. 뭐 가장 유명한 범선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뭐 산타마리아호라든지 그런 배들이 대표적인 범선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범선의 경우에는 주로 돛을 이용하는 선박. 물론 노도선에도 사람이 밑에서 인력으로 노를 젓고 돛이 달려있는 배들이 있었지만 이 범선 단계에 와서는 삼각형 돛과 사각형 돛을 이용을 해서 순풍과 역풍을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항해 기술의 발달과 함께 먼바다 항해가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범선이란 게 반드시 바람의 힘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뭐 바다에서 바람이 항상 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다는 일정하게 물의 흐름이 있습니다. 바닷물의 흐름이란 걸 이제 조류라고 하는데 이러한 조류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범선은 기본적으로 바람과 조류를 이용한 항해를 하는 것이 범선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기선, 증기선이죠. 스티머라고 하는 그런 증기선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보통 뭐 오래된 영화나 뭐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박의 측방에 물레방아 같은 것들이 달려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선박들을 명화나 이런 곳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증기기관을 이용한 기선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서 더 나아간 것이 이제 내연기관, 우리가 말하는 엔진을 이용한 모터십이 되겠습니다. 모터십은 지금 현대에 와서는 벙커 CU 같은 어떤 기름을 사용하는 내연기관의 형태로 발달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요즘에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 중에 전기 터빈을 이용한 전기 추진선도 있고요. 그리고 원자력을 이용한, 쉽게 말해서 배 안에 자그마한 규모의,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크기의 원자로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가장 작은 형태의 소형 원자로가 사용이 된 원자력선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박들이 이제 추진 방식에 따른 기계력선, 풍력선, 인력선의 구분이었습니다. 자, 7번 슬라이드에 있는 사진은, 그림은 선박에 대한 어떤 일종의 분류이자 그 분류된 선박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선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 자체가 한 5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와서는 지금 당대 이 선박의 크기나 규모가 여기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보다 더 큰 선박들이 이미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구분을 해서 좀 살펴보면 가장 큰 규모의 상업 선박으로서 사용되는 것은 보통 유조선이 사용이 됩니다. 유조선의 경우에는 한 458m 정도 되는 배들이 450m 그 이상 되는 선박들이 사용이 되고요. 보통 28만 톤, 32만 톤, 뭐 최대로 뭐 최근에는 40만 톤 급의 선박들이 유조선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십이 이제 그 다음 규모를 차지하는데 보통 한 400m 내외의 선박들이 18,000 TU 그리고 2만 TU를 넘어서는 선박들도 최근에 들어와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강의 자료상에 나오고 있는 선박은 머스크 선사의 이제 맥키니 몰로라는 선박인데 이 선박의 경우에도 엄청 큰 규모의 컨테이너 선박입니다. 그리고 이제 벌크 캐리어, 이 강석을 운반하는 선박인데 이제 베일 브라질이라는 선박인데 이 경우에도 주로 이제 강석과 같은 벌크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벌크 선으로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선박은 크루즈선입니다. 크루즈선으로서 대형 크루즈선, 뭐 오랜 기간 동안 항해를 하면서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지낼 수 있는 그런 대형 움직이는 호텔 크루즈선들도 규모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항공모함입니다. USS 엔터프라이즈라고 되어 있는 이 항공모함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형 항공모함인데 이 항공모함에 대한 뭐 크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접해봤을 겁니다. 뭐 크기가 뭐 축구장 몇 개의 합친 넓이를 가진 갑판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보다시피 그런 대형 항공모함보다도 훨씬 큰 선박들이 상업적인 운송을 위해서, 국제 운송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화물에 대한 어떤 화물선부터 선박의 종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볼 것이 일반적인 화물선입니다. 일반 화물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재래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박들은 주로 20세기 들어와서 컨테이너 선박이 사용되기 이전에 사용되었던 선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힘든 선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근해에 가까운 바다의 항해나 그런 정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당시에는 컨테이너선이 사용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조그만 어떤 나무 상자로 된 박스들 이런 것들을 운반을 하기 위했기 때문에 통으로 되어 있는 갑판이 아니라 다층으로 된 층층이 되어 있는 배 밑에 배 밑부분에 층층으로 되어 있는 갑판을 이용해서 화물을 운송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힘이나 아니면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규모의 크레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반 화물선에 대한 어떤 사진이 9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사진 자료 자체가 흑백 사진으로서 좀 옛날 사진 같죠. 뭐 아마 뭐 영화 국제시장에서 나왔던 그런 1950년대 이전에 사용되었던 어떤 아주 오래된 선박입니다. 규모 자체도 육안상으로 나타내는 그 규모 자체도 매우 작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처럼 이렇게 그물망을 이용해서 크레인을 이용을 해서 이 화물을 하나씩 옮기는 이때 이 당시에는 이제 컨테이너가 없었기 때문에 화물을 어떤 용기에 담아서 그 용기를 규격화해서 사용하는 그런 화물 운송 단위 규격화나 유니타가 이루어지기 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화물을 이런 식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일반적인 어떤 재래 화물선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컨테이너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화물들을 선박에 싣고 내리는 하역 작업을 하는 어떤 하역 장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선박들 중에는 이런 일반적인 재래 화물선에는 어떤 그 하역 장치를 이렇게 10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부착을 해서 사용하는 선박들이 있습니다. 이 하역 장비라는 용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보통 선박의 화물을 적재하는 행위를 선적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선적. 그리고 이 선박에서 화물을 내리는 것을 들어서 내린다는 뜻으로 양하 혹은 육지에 내린다라고 해서 양육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 배에 화물을 취급하는, 배에 실리는, 배에 선적되는 화물을 취급하는 모든 행위를 통칭하는 말이 화물에 대한 작업이라는 뜻으로 하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역이란 말 안에는 선적과 양하가 포함되어 있는 뜻이죠. 그래서 이 하역 장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화물의 운송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기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릭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 대릭은 지금 이 선박에 무슨 솟을 대문처럼 솟아져 있는 기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릭을 통해서 화물을 싣고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1번 슬라이드를 살펴보면 요 양하 장비가 이렇게 지금 이 10번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에서는 이 팔이라고 할까요?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지만 11번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에서는 밖으로 이렇게 나가 있죠. 그래서 요게 도르래의 힘을 이용을 해서 화물을 들어 가지고 배에 싣고 내리는데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레인을 이용한 일반 재래 화물선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크레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항구에서 설치되어 있거나 하는 그런 겐츄리 크레인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12번 슬라이드에 있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선박 그 자체에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러한 크레인을 이용해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서 이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컨테이너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선을, 일반 재래 화물선을 살펴봤고, 이제 컨테이너선을 살펴볼 텐데, 컨테이너선이란 게 생각보다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1956년에 미국 시랜드사의 맥린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컨테이너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선이 60년대에 등장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컨테이너 전용 항구, 컨테이너 전용 선박, 그리고 컨테이너의 어떤 사용이 확산되어서 지금의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세계 1,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운송되는 화물을 규격화하고 운송되는 화물을 단위화해서 운송의 어떤 효율성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상업적인 운송 수단으로서의 어떤 컨테이너선의 보급, 현대적인 의미의 컨테이너의 보급은 이때 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선을 이용을 해서 이때 컨테이너선을 이용을 해서 주로 컨테이너 운송의 그 기능이나 능력이 향상이 되었는데요. 컨테이너선을 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메리트와 장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앞서도 제가 얘기를 했다시피 운송 화물을 규격화하고 단위화함으로 인해서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자체가 일종의 창고 역할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적인 측면에서의 증대가 이루어졌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보다는 컨테이너 운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선의 어떤 형태를 우리가 14번 슬라이드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요 두 컨테이너 선사의 어떤 사진과 개념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대형 컨테이너선이죠. 풀 컨테이너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전용적으로 취급하는, 컨테이너만 전문적으로 선적하는 그런 선박들을 의미합니다. 요즘 등장하고 있는 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작은 규모 컨테이너는 보통 이제 20피트짜리 TEU라고 하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와 그 두 개를 붙인 사이즈인 40피트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2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그러한 하나의 컨테이너를 18,000개까지 실을 수 있는 18,000 TEU급이 이미 상용화되어서 바다를 누비고 있고요. 그보다 더 큰 규모인 2만 TU를 초과하는 선박들의 경우에도 속속 조선소에서 건조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15번 슬라이드에 있는 사진은 예전에 이제 한진이 사용했던 선박의 사진입니다. 더 이상 뭐 이제는 한진해운이라는 기업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뭐 안타깝게도 2017년도에 한진해운이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가 됐고, 그래서 한진이 가지고 있었던 선박과 터미널과 여러 가지 자산들은 일부는 국내 다른 해운 기업인 SM상선이 인수를 했고요. 구주 노선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유럽 선사나 이런 곳으로 매각되어져서 지금은 추억 속의 사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15번 슬라이드는 한진해운의 옛날 그 컨테이너 전용선을 보여주었고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탱커입니다. 탱커는 액상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입니다. 액상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선박이기 때문에 주로 펌프를 이용해서 그 탱크 안에 액체나 기체 형태의 이제 화물을 집으러 넣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액체 화물이죠. 액체 화물을 이제 넣기 위한 거죠. 그래서 주로 원유 운반선, 크루드 오일을 운반하는 원유 운반선, 그리고 정제유를 운반하기 위한 정제유 운반선,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원유는 기본적으로 원유의 그 유전에서 나오는 그 원유를 그대로 산업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중류라는 작업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 중류하는 작업을 통해서 뭐 가스라든지 아니면 항공유, 가솔린, 디젤 뭐 이런 기름들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중류하기 전 단계의 원유를 운반하는 경우를 원유 운반선, 그리고 증류한 이후에 가솔린과 같은 기름을 운반하는 운반선을 정제유 운반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제유로만 나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런 기름은 그 기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고분자 화합물이 될 텐데, 그런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한 유관 산업이 있죠. 대표적으로 플라스틱, 고무, 그리고 합성섬유, 이런 것들이 다
기름에서 뽑아진 고분자 화합물을 가공을 해서 만들어지는 유관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에서 얻어진 어떤 플라스틱이나 고무나 합성 섬유의 원액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화학 약품이죠. 그리고 화학 기업들이 다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그런 것들을 운반하는 운반선도 탱커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스 운반선도 있죠. 가스 운반선이라고 하면 가스는 기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그 가스라고 하는 뭐 LNG라든지 아니면 LPG라든지라고 할 때 그 앞에 붙는 L이 리퀴드입니다. 리퀴드. 기체 상태로 가스를 운반을 하게 되면, 물론 이런 가스들이 상온에서는 기체 상태로 있기 때문에 가스겠죠, 말 그대로. 하지만 상온 상태 그 기체 그대로 운반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고, 폭발의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피가 좀 큽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온도와 기압을 떨어뜨려서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물의 단계를 살펴볼 때 고체인 얼음이 있고 물이 있고 수증기가 있듯이, 가스를 온도를 떨어뜨리고 기압을 조정을 해가지고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액화된 상태, 그러니까 액체 상태로 운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탱커가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제 크루드 오일 탱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이라는 게 원유선입니다. 원유를 운반하기 위한 탱커죠. 그래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상업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선박들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선박들이 이런 원유 운반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7번 슬라이드에 있는 사진 자료상에서도 엄청 큰 규모라는 걸 사진상으로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들이, 이 갑판이 그냥 평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까이 가서 보면 17번 슬라이드 왼쪽 하단에 있는 사진처럼 많은 파이프와 펌프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부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큰 오일 탱커가 하나의 탱크로 되어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하나의 큰 탱크로 되어 있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충격이나 뭐 이런 충돌에 의해서 파손이 되면 그냥 모든 기름이 다 새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런 대형 오일 탱커들은 이렇게 격벽이나 이렇게 탱크로 조금씩 구획이 되어져 있고 칸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눠져 있는 각각의 탱크에서 기름을 넣고 배에서 또 빼내기 위해서는 펌프가 필요하겠죠. 그 펌프와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지금 17번 강의 자료 왼쪽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7번 슬라이드의 오른쪽에 있는 사진 두 장을 제가 위아래로 배치를 했는데, 이게 아래쪽 사진을 보고 실제로 제 수업을 듣는 많은 친구들이 이 배가 침몰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배는 지금 현재 침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이 17번 슬라이드 오른쪽에 있는 요 두 사진이 같은 배는 아닙니다. 제가 같은 배의 사진을 구하지 못해서 다른 배의 사진을 이렇게 연결을 시켰는데, 이게 뭘 뜻하냐면 17번 위에 있는 사진, 상단에 있는 사진, 17번 슬라이드 오른쪽에 상단에 있는 사진의 경우에는 이 배에 기름, 즉 원유가 가득 차지 않은 상태, 비어있는 상태의 선박입니다. 그래서 물 위로 많은 부분이 드러나 있죠. 거의 지금 선저라고 할 수 있는 배의 밑이 거의 드러날 정도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17번 슬라이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사진의 선박은 배가 거의 뭐 절반 이상 잠겨 있죠. 그래서 요게 어떤 차이냐, 이 밑에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지금 화물, 그러니까 원유를 가득 실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항구나 이런 곳에 가보면 선박을 만나볼 수 있는데, 선박에 보면 보통 페인트를 두 종류를 칠해놨습니다. 그게 뭐 패션이나 아니면 멋을 위해서 그렇게 두 종류를 칠해놓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우측 상단에 있는 사진처럼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밑에 있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배가 물에 잠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홀수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은 건현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물에 잠기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배에 화물을 가득 실었을 때 최대치로 잠길 수 있는 그 한계가 바로 홀수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화물이 많이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 위로 많이 올라와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목욕탕에서
장난감 배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배를 물 위에 띄워 놓으면 이렇게 가볍게 떠 있지만 거기다가 물을 조금씩 붓기 시작하면 배가 밑으로 조금씩 내려앉다가 어느 한계치를 넘어서 물을 막 부어버리면 그 배가 밑으로 빠져버릴 겁니다. 침몰을 해버리죠. 그래서 지금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의 선박의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에다가 화물을 더 선적하게 된다면 아마 정말로 침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는 하지 않겠죠. 지금 그래서 이 17번 슬라이드의 하단에 있는 사진의 경우에는 이 배가 실을 수 있는 최대치를 최대한으로 실어서 배가 밑에 잠겨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살펴보라고 강의 자료에 배치를 했습니다. 18번 슬라이드에 있는 사진은 현대조선에서 건조한, 우리나라에서 건조한 최대 규모의 유조선, 32만 톤급 유조선 사진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 기록도 깨져서 40만 톤급에 육박하는 유조선들이 건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트라 라지 크루드 오일 캐리어라고 불리는 그런 선박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선박을 이렇게 대형화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어떤 경제성과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기인하게 됩니다. 물론 선박의 건조 기술의 발달하고도 연관되어지고요. 똑같은 규모의 엔진과 그 똑같은 규모의 엔진을 통해서 똑같은 양의 원료, 그러니까 기름을 사용을 한다라고 쳤을 때 30만 톤의 화물을 한 번에 옮기는 것과 40만 톤의 화물을 한꺼번에 옮기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경제성이 높은지는 당연히 같은 연료를 사용했을 때 더 많은 연료를 옮길 수 있는 40만 톤급 배가 훨씬 더 경제적이고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박의 대형화는 선박 건조 기술의 발달과 함께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조금 더 큰 선박, 조금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선박을 건조하는 방향으로 그 방향성은 가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엔진과 같은 부분은 좀 더 작지만 똑같은 효율을 낼 수 있게 어떤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어떤 경량화라고 할까요? 다운사이징화라고 할까요? 자동차로 치면 이제 다운사이징화죠. 그런 방향으로 선박의 건조 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게 이제 케미컬 탱커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봤던 뭐 원유나 뭐 정제유가 아니라 이야기도 했던 어떤 화학 제품들을 운반하는 선박입니다. 규모가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원유 운반선보다는 작은 규모의 선박들이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이제 LNG 선박입니다. LNG 선박이 여러분들이 경제 뉴스를 좀 관심 있게 살펴보는 친구들은 이제 조선소나 조선기업에서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서 LNG 선박을 건조했다는 이야기들을 뭐 경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을 겁니다. LNG 선박은 대체적으로 한 두 종류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나오는 지금 20번 슬라이드에 있는 그런 그림 형태, 이런 형태의 어떤 LNG 선박을 모스 타입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동그란 돔형의 탱크가 4개 정도 선박에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게 멤브레인형입니다. 멤브레인형은 동그란 탱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모난 형태의 큰 형태의 탱크가 선박에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멤브레인형이라고 합니다. 안전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어떤 배의 공간 활용적인 측면에서 모스형보다는 멤브레인형으로 많이 형태가 바뀌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이제 건살물선, 보통 이제 벌크 캐리어라고 하는 그런 화물들이 될 거고요. 이 벌크 캐리어의 경우에는 주로 철강석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아니면 곡물이라든지 아니면 시멘트라든지 이런 어떤 포장할 수 없는 대량 화물, 그리고 무겁고 부피가 큰 화물들을 운반하는 데 적합합니다. 그래서 건살물설, 보통 드라이 벌크 캐리어라고 부르는 형태의 선박들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23번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을 살펴보면 세 가지 형태의 선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같이 공통되게 선박의 갑판 부분에 브라운 색깔로 어떤 네모난 판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떤 모양인가 싶어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24번 슬라이드에서 그 정답이 나옵니다. 이 벌크 캐리어의 선창을 열 수 있는 어떤 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었던 부분을 개방을 하게 되면 여기 24번 슬라이드와 같은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부분을 그래서 하물을 적재할 수 있는 곡물이 됐든 철강석이 됐든 뭐 시멘트가 됐든 뭐 그런 하물들을 선적하고 운송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선박의 어떤 선복, 선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이제 홀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의 경우에는 선창 내부에서 위를 보고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으로만 봐도 규모나 크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 사진에 보면 펜슬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그래서 펜슬을 사용하지 않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선박의 갑판에 보면 하얀색과 노란색의 안전모를 쓰고 있는 사람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일 겁니다. 이게 지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지금 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크기를 보면 이 선박의 규모를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표시하고 싶어서 펜슬을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벌크 캐리어는 지금 이렇게 관문을 열어 가지고 하물을 곡물과 같은 하물들을 이제 집어넣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곡물 같은 경우에는 사일로를 이용해서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처럼 하물을 이렇게 선적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랩이라는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집게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는 인형 뽑기에 쓰이는 그 집게, 그걸 이제 그랩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용됩니다. 그 똑같은 모양의 형태가, 물론 뭐 돈을 코인을 넣고 사용하는 건 아니겠지만 당연히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곡물이나 이런 사라물들을 운반해서 선박에 적재하기 위해서 이런 그랩이 사용이 됩니다. 크레인을 이용해서 그랩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강석 전용선이 있습니다. 강석 전용선. 강석 전용선은 주로 철강석이나 보크사이트와 같은 어떤 강석, 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선박, 그런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설계되어 있는 선박들을 보통 강석 전용선이라고 합니다. 왜 이러한 특수 선박들이 사용이 되어져야 하느냐? 물론 곡물과 같은 이런 가벼운 물품들을 선창에 집어넣고 운반하는 데 있어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철강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배가 철로 만들어지죠. 그렇게 철로 만든 배에다가 철강석을 실는다면 그 배에 부담이 주는 어떤 무게라든지 그런 것들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뭐 배가 튼튼하고 크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철강석을 너무 많이 싣게 되면 여러 가지 배의 어떤 밀도나 이런 데 문제가 일으켜져서 배의 안전성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철강석을 실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무게 중심이 조금 다른 선박보다는 위에 있을 수 있도록, 화물을 조금 윗공간에 실을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철강석을 운반하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 철강석 운반선이라는 게 항상 철강석을만 싣고 운반하는 게 아니죠. 뭐 이렇게 화물을 내려다 주고 다시 복귀할 때는 빈 선박 상태로 운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무게 중심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배가 좀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전성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이 적재되지 않았을 때, 빈 선박일 때 빈 선박과 그 철강석을 실었을 때의 그 비교를 통해서 이 배가 화물이 없더라도 안정적으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물을 채워넣는다든지 무게를 맞추는 거죠. 일종의 그런 평형수조가 설계되어 있는 그런 선박들을, 특수하게 설계된 선박들을 강석 전용선이라고 합니다.
오어 캐리어라고 하죠. 겉보기에는 뭐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 내부에 철강석을 실기 위한 선창과 평형 수조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롤오선입니다. 롤온, 롤오프 선이죠. 이거는 주로 여기서 말하는 롤이라는 거는 바퀴가 구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퀴가 굴러서 선박에 선적되고, 그리고 바퀴가 굴러서 선박에서 양화된다는 뜻입니다. 보통 다른 선박들은,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봤던 선박들은 크레인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리프트 온, 리프트 오프였습니다. 들어서 선박에 적재하고, 그리고 들어서 선박에서 꺼내는 형식이었죠. 그걸 이제 리프트 온, 리프트 오프였는데, 롤오선의 경우에는 램프를 이용하게 됩니다. 좀 사진을 먼저 볼까요? 사진을 통해서 보는 것이 좀 더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0번 슬라이드에 있는 사진이죠.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선박들을 보기 위해서는 평택항이나 아니면 울산항에 가게 되면 자동차를 수출입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선박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윗부분에 롤오선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쉽게 말해서 램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램프를 통해서 요거를 전문적으로 자동차를 선적하는 데 필요한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운전수가 요 램프를 통해서 바퀴를 굴려서 선박 내부로 자동차들을 차곡차곡 주차하면서 이제 주차 자체가 이제 선적이 되는 것이겠죠. 반대의 경우에는 다시 이 램프를 통해서 자동차를 빼내는 그러한 형태를 롤오선이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롤오선이 자동차 전용선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롤오라는 것이 롤온, 롤오프, 그러니까 램프를 이용해서, 바퀴를 이용해서 화물을 선적하고 화물을 내리는 그러한 형태를 롤오선이라고 하는 거고요. 주로 자동차 전용선들이 이런 방식으로 화물을 싣고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것은 냉동 냉장선. 보통 냉동고, 냉장고 하면 냉장고를 생각을 하죠. 리프리지레이터를 생각을 하죠. 그래서 리프리지레이티드 캐리어 이렇게 부르는데, 요걸 다 줄여서, 이 말이 길죠. 영어 단어도 길고 해서 줄여서 리퍼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유명 게임의 캐릭터 이름 같으나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리퍼라는 거는 주로 육류나 어류나 장기간 운송을 했을 때 어떤 부패 우려가 있는 화물들을 냉장실 또는 냉동실을 통해서 운송을 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되는 육류, 수입되는 어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냉동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 달이나 뭐 장기간의 항해를 통해서도 이 음식물이 상하지 않게 운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점이겠죠. 그래서 32번 슬라이드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만, 겉보기상으로는 그게 비교가 차이가 구분의 어떤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선박 내부적으로 선박의 기기에 이런 냉동 설비가 장치되어 있어서 선창을 일정한 온도 이하로 떨어뜨려서 화물의 부패를 막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선박을 리퍼라고, 냉동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선박은 중량물 운반선이 있습니다. 이 중량물 운반선이라는 거는 대형 화물, 여기서 말하는 대형 화물은 뭐 정말 뭐 사소한 어떤 큰 화물이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선박의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차량도 대형 기관차, 열차, 아니면 큰 설비, 아니면 큰 크레인, 아니면 어떤 플랜트, 초중량물이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물품들, 100톤, 200톤 그 이상 나가는 대형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캐리어, 헤비카고 캐리어라고 하는 것을 중량물 운반선 또는 헤비카고 캐리어, 이게 속칭 뭐 속어라고 할까요? 그냥 별명이라고 할까요? 몬스터십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배를 운반하는 배라고 불릴 정도로 큰 선박들이 있죠. 그래서 공장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그런 선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5번 슬라이드에 보면 왼쪽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지금 위에 실려 있는 게 보통 석유나 가스를 채취하기 위한 어떤 플랜트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랜트를 지금 그 밑에 이 주황색의 선박이 운반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큰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대형 선박인지를 여러분들이 육안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위에 있는 것도 다 플랜트죠. 플랜트를 운반하고, 아니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경우에도
크레인 같은 것들을 운반하는 대형 선박들이 해당이 됩니다. 뭐 이런 선박들이 운반을 한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뭐 사진이 있으니까 믿을 수 있지만, 이런 플랜트들이 뭐 실질적으로 이런 플랜트를 둘 수 있는 크레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플랜트들이 자체적인 동력이나 자체적으로 뭐 팔다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배 위로 어떻게 올라갔는지 궁금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대형 몬스터십들이 화물을 적재하는 장면을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뭐 특정한 사이트를 언급하기보다는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그 동영상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런 선박들이 이러한 대형 플랜트를 선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크레인 같은 걸 절대 이용할 수는 없고요. 선박이 스스로가 자침을 합니다. 무슨 잠수함처럼 배를 스스로 조금 밑으로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플랜트 밑으로 들어갑니다. 잠수함처럼. 그런 다음에 부상을 하죠. 부상을 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플랜트를 같이 들고 물 위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플랜트 같은 대형 물품을, 대형 화물을 운반을 하는 그런 선박이 되겠습니다. 헤비 카고 캐리어.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게 바지 운반선, 바지 캐링 쉽이라고 합니다. 바지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뭐 주로 이제 어떤 원자재나 아니면 뭐 화물 같은 것들을 적재하기 위한 어떤 평평한 형태의 무동력선을 보통 바지선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그것도 바지선입니다. 그것도 대표적인 바지선으로서 플랫 바지인데요. 보통 바지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종의 부선의 형태고요. 주 운송 구간을 운송하기 위한 어떤 본선이 아니라 라이터로서, 부선으로서 이용되는 것이 바지선이고, 그리고 보통은 항구 내나 아니면 가까운 바다, 근해거나 아니면 내수로, 그러니까 하천이나 호수나 운하 같은 곳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선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선박, 주 운송 구간에서 사용되는 선박의 어떤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진을 좀 살펴보면 37번 슬라이드에 있는 형태의 바지선이 가장 많은 형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형태의 바지선이 될 겁니다. 플랫 바지라고 합니다. 플랫 바지선이라고 하고요. 평평한 형태의 화물을 뭐 석탄이 됐든 뭐 목재가 됐든 곡물이 됐든 그런 것들을 적재해 가지고 운반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플랫 바지는 선박 자체에 자체적인 동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37번 슬라이드 아래쪽에 있는 사진처럼 부선이, 다른 부선이 견인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형태가 플랫 바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바지십이라는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38번 슬라이드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 요게 보면 형태는 딱 바지선이죠. 바지선의 형태에 해당이 되는데 플랫 바지선에다가 컨테이너를 지금 적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요 바지선 뒤쪽에 보면 물살이 일고 있어요. 배 뒤쪽에 물살이 일고 있다는 것은 그 배 밑에 스크류가 있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스크류를 돌려서 앞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는 뜻인데, 이 바지선 앞에는 터그보트와 같은 견인선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선박들은 바지선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동력을 갖추고 있어서 운반을 하는 이런 선박들은 주로 이 배의 크기 자체가 납작하죠. 배를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면 먼바다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먼바다에 나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파도가 2m, 3m 이상씩 치기 때문에 배를 이렇게 높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든 낮은 선박들은 먼바다 항해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사진 자료도 사실은 독일의 운하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운하와 같은 잔잔한 내수로에서 화물을 운반하고자 만들어진 선박이 바지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바지는 박스 바지가 있습니다. 박스 바지. 지금 왼쪽의 사진에서도 나타나는 게 네모난 통이라고 할까요? 네모난 통 같은 것이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데, 이게 물 위에 뜹니다. 물 위에 떠가지고 일종의 이제 선박 형태인데, 근데 앞에서 봤던 플랫 바지하고 다르게 네모난 상자 형태죠. 그야말로 박스죠.
그래서 박스기 때문에 위를 개방을 해가지고 화물을 그 안에, 박스 안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바지선을 박스 바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 바지가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만 유럽 같은 내수로나 운하가 발달한 곳에서는 간혹 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박스 바지를 바로 선박에 적재하는 시스템을 레시선이라고 합니다. 레시선은 라이터 어보드 십 핸들링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라이터라는 게 부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박스 바지 같은 선박, 그런 부선을 들어서 십이 제가 앞에서 설명할 때 큰 배라고 했죠. 그래서 요 작은 부선을 들어서 큰 선박에다가 실어 놓는, 적재하는 그런 시스템을 레시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40번 슬라이드에 있는 사진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박스 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위에 가운데 있는 사진 보면 일종의 크레인이 달려 있고, 지금은 요 박스 바지가 지금 물 위에서 떠가지고 배의 높이, 배의 갑판 높이 위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요렇게 들어 올려서 지금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처럼 박스 바지를 차곡차곡 바지선 자체가 일종의 물 위에 뜨는 선박이기 때문에 배 위에 배를 싣는 그런 시스템이 레시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지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게 터그보트입니다. 터그보트란 게 뭐 터그 바지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바지선이 이 무동력선이 많기 때문에 이 바지선을 앞에서 견인해서 끌어가는 선박들,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선박들, 그런 부선들을 터그보트라고 지칭했습니다. 사진의 형태를 사진으로 봅시다. 42번 슬라이드의 위쪽에 보면 조그만 선박이 뒤쪽에 뭐 사진상으로 봐도 이렇게 까만 물체가 있기 때문에 뭐 석탄 같은 화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 봐야 보이는데, 이 석탄이 실려 있는 플랫 바지선을 그 앞에 있는 조그만 터그보트가 견인선을 이용을 해서 끌어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진 보면 이 형태는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많이 봤죠. 미국의 우주왕복선이죠. 우주왕복선을 지금 올려놓은 바지선을 선박이, 터그보트가 이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아니 작은 배가 저렇게 무거운 화물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바다 위, 즉 물 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물에서는 육지와는 다르게 물이라는 곳은 저항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자그마한 보트로도 큰 선박, 큰 화물을 이 큰 화물과 큰 선박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가속도 이상으로만 한 번만 속도를 내면 움직이는 간성이 붙게 돼서 계속 이렇게 앞으로 끌려 나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도로였고 앞에 있는 것이 이 박스 바지와 터그보트가 배가 아니라 자동차였다면 이렇게 운송을 해서는 효율성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바다에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이런 식의 터그보트와 바지선을 이용한 운송 시스템이 사용 가능해진다는 거죠.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현대 기업의 창업주라고 할 수 있는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주베일 항만공사를 할 때 실제로 울산에서 만든 플랜트를 울산에서부터 지금 그 사우디 현지의 공사 현장까지 이런 터그 바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터그 보트를 이용한 플랫 바지에다가 항만의 어떤 플랜트 시설이나 설비나 기기들을 올려서 우리나라 울산에서부터 대한해협을 거쳐서 남중국해를 지나서 인도양을 지나서 그리고 중동 사우디까지 운반을 했던 예전에 그런 어떤 일화도 있을 정도로, 물론 실제로는 그렇게 이게 이러한 운송 시스템이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먼 바다 항해에 적합하지 않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주 어떤 현대그룹의 일화로서 유명한 사례가 되겠죠. 자, 그리고 푸셔 터그란 건 있습니다. 푸셔 터그란 건 기본적으로 요 앞에서 봤던 터그 바지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선박이 물살을 헤치면서 스크루가 돌아가고 물살을 헤치면서 나아가게 되면 이 물살 뒤로 이 스크루 뒤로 물살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유원지 같은 데 가서 오리보트만 몰아봐도 이 오리보트가 나가고 나면 이 뒤쪽으로 물살이, 자그마한 물살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물살이, 이런 터그 바지 시스템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앞에 끌고 가는 배가 동력을 발생시켜서 물살을 발생시켜서 끌고 가다 보면 이 물살에 뒤에 따라오는 바지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동력을 추가적으로 더 내야 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푸셔 터그란 거는 앞에서 끄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서 동력 손실을 최소화하자라는 형태가 푸셔 터그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죠. 배가 뒤에서 이렇게 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사용되는 부선을 이제 터그보트라고 하는데, 이 터그보트라는 게 여기 이렇게 44번 강의 자료에 있는 사진처럼 고무 튜브가 있다든지 아니면 펫타이어를 이용해서 배와 다른 선박을 밀어주기도 하고 끌어주기도 하는 그런 선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4번 강의 자료의 하단에 있는 사진을 좀 살펴보면 재미난 사진인데, 큰 선박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다량으로 적재한 대형 주황색 선박이 있고요. 그 배의 뒷부분에 자그마한 터그보트가 있습니다. 근데 사진을 유심히 보면 큰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의 뒷면에 물살이 생기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터그보트의 경우에는 뒤쪽에 하얀색 기포가 막 올라오면서 물살이 생겨나고 있죠. 그거는 그 말인즉슨 이 큰 선박은 스크루를 돌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기관을 정지시켜 놓은 상태라는 뜻이죠. 하지만 터그보트의 경우에는 스크루를 돌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 두 배가 지금 충돌을 한 것이 아니라 이 터그보트가 이 큰 선박을 뒤쪽에서 이렇게 밀고 있는 겁니다. 밀어서 방향을 선회시키고 있는 모습이죠. 왜 이런 식으로 터그보트를 이용하느냐? 터그보트가 앞에서 봤던 바지선을 견인하고 밀어주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선박을 움직이고 선박의 자세를 잡고, 그리고 선박을 항만에 접안시키고, 그리고 항만 내부로 선박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터그보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다음 수업 시간 때 항만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선박이란 건 기본적으로 자동차처럼 바퀴와 브레이크로 형성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바퀴와 브레이크로 형성되어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엑셀을 밟아서 그 엑셀을 통한 엔진 내연 기관을 돌려서 그 엔진 내연 기관에서 발생된 운동 에너지를 바퀴로 전달해 가지고 바퀴가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엔진을 스탑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퀴를 잡고 있는 브레이크 패드를 이용해서 제동을 걸어서 자동차를 정지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급출발과 급제동이 가능하죠. 하지만 물 위에 떠 있는, 바다 위에 있는 선박은 그러한 방식의 급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박이란 게 스크루 뒤쪽으로, 이제 선박의 뒤쪽에 물살을 가르는 스크루를 설치를 해서 그 뒤로 보내는 물살의 힘에 의한 어떤 추진력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곳이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급정거를 한다고 해서 기관을 세웠을 때, 엔진을 스탑을 시켰을 때 배가 바로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배는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간성에 의해서 물을 그대로 밀고 나아가서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내가 정지를 시키고 싶으면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동을 걸고, 물론 그 브레이크 제동 거리가 있긴 합니다만 매우 짧죠. 하지만 선박이란 거는 자동차보다 더 낮은 속도,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뭐 100km로 가다가 급정거를 해서 브레이크를 통해서 차를 채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배는 보통 뭐 시속 한 25km, 30km 이런 속도로 가다가도 엔진을 정지시킨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엔진을 세웠을 때, 엔진을 정지시켰을 때, 엔진을 정지시키더라도 배가 나아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이 그대로 붙어서 조금 더 전진한 후에 선박은 정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선박이 자동차처럼 급정거를 할 수 있다라고 쳤으면 아마 세계적인 명화라고 할 수 있는 타이타닉 같은 영화는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타이타닉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앞에 빙산이 보인다?
배를 바로 세워야지. 세울 수 있었다면. 실제로는 그게 어렵다는 거죠. 아무리 눈앞에 큰 빙산이 있어도 아무리 선박을 세우고 싶고 방향을 선회하고 싶어도 선박이라는 거는 그렇게 역할이 수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동차의 제동처럼.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선박을 급선회를 하거나 아니면 급정거를 하거나 아니면 후진을 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그 선박이 갖고 있는 선박 기관, 선박의 엔진을 이용을 하는 방식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선박이나 그 주변의 항만 시설이나 다른 선박에 피해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항구에 들어오는 선박의 경우에는 먼 바다에서 기관을 미리 정지를 시키고요. 그 먼 바다에서부터 항구 내부로 들어오고, 그리고 선박을 보통 부두에 이렇게 수평되게 접안을 시켜야 됩니다. 부두가 이렇게 있으면 선박을 이렇게 수평되게 접안을 시켜야 되죠.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아주 미세하게 선박을 움직이고 조정하는 역할을 선박 그 동력, 스스로의 동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런 터그보트가 지금 44번 강의 자료에 있는 것처럼 밀고 땡기고 유인하고 해서 유도를 하고 접안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터그보트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을 공부하면서도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캐리어가 있습니다. 이 로그 캐리어는 뭐 원목이나 이런 것들을 운반하기 위한 선박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볼 게 이제 오일 폴루션 클리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양 오염 사고, 유류 오염 사고를 당했을 때, 유류 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바닷물 위에 떠 있는 기름때를, 기름 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한 선박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뭐 태안 기름 유출 사고와 같은 사고가 있었지만, 물론 그 경우에는 이제 이게 기름 덩어리들이 이제 바닷가로 다 몰려와 가지고 해안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매우 어떤 수작업 같은 것이 필요한 경우였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지금 여기 46번 강의 자료에 있는 것처럼 플랜트가 있고 그 플랜트에서 어느 정도의 기름 유출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유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선박이 출동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기름 찌꺼기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 선박이 여기 지금 오일 폴루션 클리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로팅 LNG선, 뭐 FLNG선 혹은 FPSO라고 하는 그런 대형 선박, 이것도 엄청 큰 대형 선박이 해당이 됩니다. 지금 47번 슬라이드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선박은 실제 그 선박의 사진이고요. 왼쪽 위는 이제 개념도입니다. 개념도로서 나타내고 있는데, 보통 이런 LNG,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스의 원료가 이제 LNG가 되겠죠. 그래서 LNG를 보통 이제 채취를 해서 운반을 하게 되는데, 그런 LNG를 채취하는 시설이란 게 예전에는 해양 플랫폼에서 시추를 해가지고 거기서 올라오는 가스를 선박이나 아니면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육상으로 옮기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FPSO,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 선박 하나 자체가 가스전에서 가스를 채취하고 일정 이제 생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 LNG선을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가스가 상온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요거를 액화시키는 작업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액화된 가스를 다른 이제 작은 LNG선, 상대적으로 작은 LNG선에 운반을 시키는 요런 하나의 선박 그 자체가 하나의 플랜트가 되는 대형 선박을 FPSO 내지는 FLNG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의 대형 선박도 우리나라 조선 회사들이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서 건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박의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우리가 선박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선박의 명칭은 보통 뱃머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선수라고 합니다. 한자어죠, 선수. 그리고 이제 우리말 고유어로는 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꼬리, 배의 꼬리 부분을 이제 선비라고 합니다. 고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용골과 늑골이란 게 있는데, 용골과 늑골이란 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배 밑의 선수에서 선미까지 중심선을
종방향으로 이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몸으로 비유를 해보면 척추뼈에 해당되는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척추뼈에 해당되는 부분이 옆으로 갈비뼈처럼, 사람의 몸도 척추뼈가 있고 이렇게 그 내장을 보호하고 몸의 형태를 잡는 일종의 프레임과 같은 갈비뼈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배 밑부분, 배의 머리 부분에서부터 배 꼬리 부분까지 이 배 밑부분, 제일 하단 부분을 받치고 있는 프레임에 해당되는 부분을 용골이라고 하고요. 이 용골에서부터 배의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을 행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늑골, 이거 영어 표현으로도 프레임이라고 하죠. 이 용골과 늑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골과 늑골 그 위에는 배가 격벽이 쳐져 있죠. 격벽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배가 어디 부분이 충돌이 나더라도 그 부분만 침수되고 배가 전체 침수로, 전체의 침몰로 이어지지 않도록 배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 선박 내부를 수직적으로 분리해주는 그 벽을 격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평으로 구분하는 그 벽을 갑판이라고 합니다. 우리 갑판이라고 하면 많은 부분들이 가장 위에 있는 배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갑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갑판 밑에 있는 내부 갑판, 하갑판,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갑판을 상갑판이라고 하고요. 그 밑에 있는 내부 갑판을 내부 갑판 내지는 뭐 하갑판, 하부 갑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배를 나누는 거를 격벽, 수평으로 나누는 거를 갑판, 그리고 배의 척추를 용골, 배의 갈비뼈를 늑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용골과 늑골과 갑판과 격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배 전체 덩어리, 선박의 어떤 몸체, 이런 거를 영어 표현으로는 헐, 선체의 표현을 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선박은 이런 선체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덩어리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배를 움직이기 위한 어떤 기관, 내연기관이 탑재되게 됩니다. 선박의 내연기관이라는 게 매우 큽니다.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의 엔진을 생각하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자동차라고 하면 보통 뭐 1톤 내지 2톤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1톤보다 그 낮은 무게를 가지고 있죠. 그런 차량을 움직이기 위한 어떤 내연기관과 수만 톤의 화물을 선적을 해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선박의 엔진은 규모부터가 일단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큰 기관, 보통 건물 높이 정도 돼요. 사람의 키보다 훨씬 큰 기관이 선박 엔진으로서 선박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 선체와 기관 외에도 화물을 하역하고 내리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기계들이 필요로 하겠죠. 펌프라든지 파이프라든지 그런 것들이 선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을 지칭을 할 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 중에, 보통 선박의 길이라고 하면 뱃머리에서 뱃꼬리까지, 선수에서 선미까지에 이르는 그 수평의 거리를 길이라고 하고요. 선폭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주형이라고 하죠. 유선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선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가장 넓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넓은 부분의 어떤 거리를 이 선폭이라고 하고요. 요즘 나오는 대형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이를 늘리는 것에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요새는 선폭을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배가 이제 옆으로 뚱뚱해지는 형태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부 갑판에서 용골이 있는 부분까지 어떤 배의 깊이를 뜻하는 것을 선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홀수라는 것은 선박이 수중에 머무는 것. 그래서 물이 닿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리고 물이 닿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을 건조한 부분이라고 해서 건현, 프리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홀수선이라고 하는 거, 화물을 최대한도로 실었을 때 물이 차올라서 최대한으로 배가 잠길 수 있는 그 선을 만재홀수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재홀수선에다가 표식을 해서 그 이상 화물을 실지 못하도록 표시를 해 두는데요. 그 부분이 여기 강의 자료 52쪽에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색깔이 두 색깔로 나눠져 있죠. 밑에 부분은 쉽게 말해서 여기 색깔이 나와 있는 주황색 부분은 홀수,
홀수선, 그리고 그 윗부분이 이제 건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표시를 어떤 경계를 삼고 경계와 수심의 깊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와져 있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만재 홀수선 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배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하 중량 톤수를 얘기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만재 홀수선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만재 홀수선은 모든 선박에 이렇게 만재 홀수선 표에 의해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선박에 만재 홀수선 그 이상의 하물을 선적하게 되면 그 선박은 안정성에 큰 문제가 생기고 나서 침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재 홀수선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하물을 가장 많이 실었을 때의 한계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화 중량 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설명을 하는 것처럼 선박이 여름철에, 하기란 말은 여름철입니다. 만재 홀수선에 상당하는 어떤 하물을 적재했을 때, 그 배에 실려있는 하물의 무게, 그것을 이 배가 실을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수용량, 이 배의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최대 무게, 그리고 이 배의 캐파시티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그러한 무게를 제화 중량 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선박의 크기를 지칭하거나 했을 때 표현에 이런 제화 중량 톤수, 그 배가 과연 얼마만큼의 하물을 선적할 수 있느냐, 그 배가 실을 수 있는 최대치의 무게는 얼마냐를 가지고 보통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선박의 크기를 나누는 방식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같은 중량톤에 같은 무게를 중심으로 잡는 중량톤이란 거는 웨이트, 무게를 뜻하겠죠. 그래서 무게를 기준으로 하는데 제화 중량 톤수 DWT 외에도 배수 톤수라는 게 있습니다. 배수 톤수란 건 말 그대로 배를 물에 올려 놨을 때 그 물에 잠기는 부분에 해당되는 배수용적을 재어서 나타내는 거죠. 보통 상업적인 선박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군함이나 이런 선박들의 어떤 크기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배수 톤수가 사용이 됩니다. 자, 무게 외에도 배에서 중요한 게 부피죠. 그래서 부피를 나타내는 용적 톤도 있습니다. 스페이스 톤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페이스 톤 같은 경우에는 총톤수, 순톤수, 제화 용적톤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총톤수는 기본적으로 그 배의 총 부피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의 어떤 내부 전체 용적을, 여기는 뭐 기관실이든 조타실이든 사람이 탑승하는 영역도 그런 부분들의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어떤 화물이 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쓰이지 않는 단위이긴 한데, 피트, 세제곱피트, 100세제곱피트를 하나의 톤으로 정해서 용적, 부피를 재는 그런 시스템을 총톤이라고 하고요. 순톤도 있습니다. 순톤은 배의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업행위에 사용되는 부분을 세는 부분, 그렇게 고기의 부피만 세는 부분, 그리고 제화 용적톤은 실제로 선창, 홀드라고 하는 선창의 용적을 재는 톤을 뜻합니다. 하지만 보통 배의 크기나 배의 어떤 수용량, 어떤 배의 어떤 크기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용적톤은 좀 상대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지 않고요. 보통 용적은 운송 계약을 체결할 때 운송인과 하주 사이에 어떤 운송 의뢰한 화물의 운임을 책정하는 단위로서 용적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운하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하톤에는 파나막스형이라든지 포스트 파나막스형이라든지 수막스형이라든지 뭐 여기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핸디형이라든지 아니면 케이프형이라든지 그런 용어들이 사용이 됩니다. 파나막스나 수막스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운하를 학습하게 되겠지만,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선박을 파나막스형, 그리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선박을 수막스형이라고 부릅니다. 그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딱 최대 크기,
그보다 배가 크면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통과를 못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포스트 파나막스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수에즈 운하를 통과를 못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케이프형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란 게 사실은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지 못하게 되면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희망봉 케이프타운을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케이프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나막스형이나 수막스형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선박을 좀 작다라고 해서 핸디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핸디형이 됐든 어떤 파나막스형이 됐든 케이프형이 됐든 이러한 선박 선형의 크기를 기준으로 어떤 운임지수 측정과 같은 지수의 어떤 발틱 운임지수 뭐 이런 운임지수의 어떤 표현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이런 파나막스나 수막스형이라는 어떤 크기 분류가 좀 맞지 않게 된 것이, 예전에는 정말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그 사이즈,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그 사이즈로 딱 사이즈가 한정되었다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학습을 하게 되겠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파나마 운하와 수에즈 운하가 모두 확장 공사를 했기 때문에 예전에 파나마 운하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의 크기보다 지금 현재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의 더 큰 크기의 선박들을 각 운하들이 수용해서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파나막스형 선박이나 수막스형 선박이란 것이 정말 파나마 운하에 맞는, 수에즈 운하에 맞는 선박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지금 현대 의미에서는 한 6만 톤급의 어떤 그 정도 사이즈의 선박을 지칭하는 어떤 하나의 간용어구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박의 크기에 대한 분류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선박의 크기에 대한 분류를 살펴보면서 파나마 운하와 수에즈 운하를 언급을 했는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 해상 운송의 기초 2편에서는 운하부터 시작해서 운하와 항만, 그리고 항만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